반등 이외에는 나올 게 별로 없는 2,900 갔을 땐 사고 한 3,000대 초중반 되면 그때 파는 거 아니야?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네,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전편에 이어서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하는데요. 이 전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말씀이 올해는 뭐 박스권을 계속 이어가겠지만 내년에 전망이 좀 안 좋으니까 올해는 3,000을 넘어서 회복될 때마다 주식의 비중을 좀 줄여나간다. 이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그 줄여나간 돈을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전략도 있겠고, 뭐 달러라든가 채권도 살 수 있겠고, 뭐 금을 사는 분도 있을 거고, 비트코인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돈은 그냥 현금 원화를 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뭐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만의 어떤 전략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 한다라고 하면 참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아, 일단 주식시장에서는요? 예, 그렇죠. 좀 고평가로 보시는 거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일단 아무튼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주식이 7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고 일단 봐야 되겠죠. 이거 부분은 좀 짚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경제한방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박스권이 계속될 거지만 종목 장세는 계속되기 때문에 예. 지금도 종목을 잘 고르면 2022년에도 돈 되는 종목은 꽤 많다. 그러면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종목을 말씀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산업 분야, 메타버스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는 예. 경기 순환 뭐 또는 경기 민감주 이런 얘기도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문가마다 얘기는 다르지만 여전히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만 잘 고르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확률에 대한 게임이거든요. 확률과 수익에 대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요. 물론 그 중에는 주가가 반대로 오르고 그러는 종목도 있는데 내가 그런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가 될까라고 네.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 25% 정도만 반대로 올라가거나 주가를 유지하거나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75%의 투자할 확률이 높으냐 25%의 투자할 확률이 높으냐 당연히 75%의 투자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개의 종목을 사면 7개 내지 8개는 떨어지고 2개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개가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7개, 8개가 떨어지는 걸 커버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와서 이제 정도는 크게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대형주의 시장은 아닙니다. 절대. 네. 그러니까 이미 한번 우리가 연초에서부터 주가를 한번 보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거의 25% 넘게 하락했잖아요. 현대차가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다른 종목들도 거의 뭐 25%, 30% 이렇게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들이 이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 주식들은 당분간은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네.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뭐 중소형주를 가지고 그 안에서 성장성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거는 그때 가서 따질 일이지 지금서부터 뭐 해서 메타박스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배가 잘못하면 산으로 가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한 9월 달 정도, 8월 달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얘기했냐면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정말 많이 하셨죠. 플랫폼 기업 분들이.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물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독점적인 형태를 갖고 있고 앞으로 상당히 그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더 증가하고 이럴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를 반영을 했는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다. 대신에 하나 분명한 건 정부가 한 번만 나서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우수수 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 하지만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그와 관련한 주식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런 미래의 부분들을 반영을 했는지 하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많이 반영했다라고 하면 주가는 오히려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고 했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는 많이 하락한 중소형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지
뭐 그래서 미래에 어떻고 이러는 것들은 그게 지금의 우리의 논리가 그때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다. 그거는 현재로서는 제가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도 워낙 많지만 또 한편에서는 단기 또는 중기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2,900 갔을 땐 사고 한 3,000대 뭐 초중반 되면 그때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한테는 어떤 충고를 해주실까요? 그럴 때는 단기적으로 어떤 게 많이 빠졌느냐 하는 네. 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고르면 되는 거죠. 네. 이번 그 반등할 때에 가장 아무튼 대형주 중에서 그래도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두 개잖아요. 네. 하나는 LG화학, 하나는 현대차. 왜 현대차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했느냐 따져보면 아주 간단해요. 1월 달에 고점이 30만 원 정도였고 많이 떨어졌을 때 19만 4천 원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 30만 원에서 19만 4천 원 정도가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냐면 거의 35% 정도 떨어졌잖아요. 네. 그 다음에 주가가 2,900포인트 정도 가기 가장 직전에 22만 원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꺼번에 그냥 20만 원을 뚫고 내려가 버리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떨어지고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반등을 한 거거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5만 원, 106만 원에서부터 따져서 70만 원 뭐 이때까지를 그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반등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박스권 내에 있을 때는 그 아주 명확한 거예요. 단기간 동안에 걸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냐. 그러면 당연히 반등도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포트폴리오 말씀하실 때 제가 주가만 쭉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다른 이제 금융상품까지를 네. 다 포함해서 우리가 네,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네. 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채권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금리 인상기라서 예. 채권 사는 게 지금 맞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 기관 투자자처럼 한 방에 한 뭐 그 1,000억 정도로 산다. 네. 이러면 이제 뭐 아이고 뭐 1,000억. 지금에서 그 하는 것보다 좀 더 뭐 이렇게 가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많이 사봐야 3억 뭐 1억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 사는 거는 대부분 채권을 매매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기보다는 내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잖아요. 네. 자, 지금 국민주택채 이런 거를 따져보면 한 6년, 7년짜리 이런 거 잔존기간 한 5년 이렇게 남은 거 한 2.4%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낮지 않은 금리라고 봐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회사채 중에서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이런 것들은 4.5% 이런 정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낮지 않은 거거든요. 여차하면 만기까지 들고 예, 있으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냥 네. 만기 정도까지 갖고 가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권 이런 거 괜찮고요. 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달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네, 이미 많이 올라버려서 1,200원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만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달러가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얘기 하지만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한번 보시면 1,200원 이상이었던 적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걸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금융자산까지를 포함한 포트폴리오에서는 채권 이런 것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제가 1월 달에 다른 유튜브에서 그때 한 80원 정도였어요. 환율이 예. 1달러에. 근데 그때 환전해 두시라 그랬더니 뭔 소리냐 증권사에서 전부 다 1,000원 간다는데 이게 좀 제정신이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었죠. 근데 지금 또 바꾸겠다고 하는 건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3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잖아요. 예단하고 움직이기에는 워낙 환율이라는 게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요. 사실은 지난 이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갑자기 올랐는데 그 이유가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기업들이 막 이익이 늘어날 것처럼 추정을 했다가 살짝 낮추더라고요. 이런 변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우리는 갑자기 쓱 낮추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기업 이익을 제대로 산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증권사의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증권사들? 네. 제가 증권회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주식시장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기업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둘 사이에서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대우증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일 뿐만 아니라 리서치가 가장 강하니까. 우리 회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실적을 어떻게 전망을 해왔는지 하는 것들을 쭉 봤거든요.
뭐 숫자는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액이 되면 플러스고 감액이 되면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잖아요. 부호를 얼만큼 맞췄는가를 봤더니 부호를 맞추는 확률이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냥 찍어도 50%. 그러니까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니까. 네. 0인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네. 야, 그래서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해가지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론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내년도의 이익이 어떻게 될지 하는 거야. 애널리스트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내가 가장 편한 숫자를 잡습니다. 그 편한 숫자가 뭐냐면 내년도에 10에서 15% 정도 이익이 늘어난다. 이거를 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을 갖냐 하면 나는 이렇게 대충 하지만 다른 한 4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39명은 잘했을 거야. 그러면 나는 그냥 대충 한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숫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모두가 대충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대충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항상 나오는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0에서 15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숫자가 모든 애널리스트들한테 가장 편안한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숫자를 보게 되면 그거하고 안 맞는 형태가 막 나오는 들쭉날쭉 하는 거군요. 거죠? 대충 갔는데 들쭉날쭉. 예, 자, 지금 올해의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냐면 235조입니다. 네. 내년도 얼마 나오냐면 256조입니다. 네. 235조와 256조 따져보면 딱 요게 10% 정도 됩니다. 매번 그런 거군요. 이제 봤더니. 그러니까 요 네.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올해 235조가 나올 거냐?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뭐랄까 폴스 시그널, 가짜 네. 신호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왜 제가 어렵다라고 보냐면요. 지금까지 이익이 빠진 건 작년도 하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익을 전망했는데 작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위축감이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보수적으로 전망을 한 거죠. 근데 실제 숫자가 그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4분기도 높게 나왔고 올해 1분기도 높게 나왔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이게 높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보다도 높게 질러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 만약에 235조라고 하는 숫자가 맞다라고 하면 4분기에도 굉장히 많은 이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가가 왜 이러겠습니까? 주가가 그렇죠. 지금도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시장은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 좋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이들 뭐 얘기하고 그럴 때 제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개월 후 이익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PR을 내면 어느 정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전제가 뭐냐면 12개월 후에 이익이 비교적 정확할 거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12개월 후에 이익이 엉망이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주가가 안 좋을 때는 과다하게 낮아져요. 이 주가가 좋아지게 되면 과다하게 커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을 수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산업 섹터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많은 분들이 사실 연초에 반도체 추천하거나 자동차, 배터리, 플랫폼, 경기 민감주 다 깨졌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메타버스랑 ESG 같은 건 좋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 메타버스나 뭐 ESG 같이 요즘 최근 들어서 그래도 이 종목은 괜찮다라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2000년도에 IT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IT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엎어졌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아마존 같은 경우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80%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만들어졌잖아요. 아마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사이에서 2000년도에 IT 버블을 만들었던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IT 회사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2000년에 IT를 봤던 것처럼 항상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처음에 도입이 돼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뭔가 큰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점에서 엄청난 버블을 거기에서 만들죠. 네. 그 다음에 그 버블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다음에 확 꺼지면 거기에서 한번 판이 싹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종목이나 그거를 가지고 두 번째 라운드가 펼쳐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메타버스가 첫 번째 라운드와 두 번째 라운드 사이에 그런 난리가 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첫 번째 라운드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라운드가 영원히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습니다 막 얘기를 하지만 2000년대 IT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안 했었습니까? 그 많은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 판이 한번 싹 정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종목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 생각으로도 메타버스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고 막 하는 것들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렇게 왔을 때 거기에 휩쓸려 가버린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변동을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미리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2030년 되면 메타버스 시장이 몇백조가 되고 그다음에 몇십억 달러가 몇십조 달러가 되고 이런 얘기 합니다.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숫자의 거의 대부분은 월가에서 나온 겁니다. 네. 월가에서 그 산업을 전망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가는데 그 산업을 왜 전망하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상품을 만들고 주식을 만들고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팔아먹는 사람들이 이 산업이요 2030년 지금이 20조 달러인데 2030년 정도 되면 23조 달러 됩니다. 그러면 야 10년 사이에 3조 달러 늘어나는데 그게 매력적이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사 안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지금 보면 어차피 2030년도에 내가 거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을 불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그 숫자들이 더 커질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어져 버릴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에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도 인정하지만 거기에 너무 몰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저는 보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현금화를 어쨌든 주가가 오를 때마다 조금씩 해두는 쪽을 권하셨으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과거에 주식 투자했다가 실패하신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뇌동매매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현금화 해놓은 다음에 주가 올라. 내가 괜히 팔았네. 그래서 뒤늦게 또 뛰어들고 이게 박스권이 계속되면 주가가 폭락할 때 팔았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하고 이거 박스권 한 3번만 하면 계좌가 녹아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현금화 해뒀던 걸 어느 시점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셔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년에 지침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으면 네. 그때 되면 주식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아직 기대가 굉장히 큰데 예. 그럼 22년에는 계속 제가 보기에는 주가 좀 떨어져도 주식 얘기 좀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처음에 떨어질 때는 하겠죠. 뭐 3,000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2,700이 되고 그러면 와 죽겠다 어쩌겠다 막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한 2,500까지 간다. 그때까지도 얘기되지만 그 다음서부터 옆으로 쭉 가면서 2,500에다가 2,400까지 떨어졌다가 2,700 올라갔다가 또 2,400까지 떨어졌다가 이러면서 한 2, 3년을 계속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 생각도 없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게 참 묘해서 이렇게 반등할 때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나중에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예. 하락한 이런 그렇죠. 장에서도 예. 이 중간에 있으면 반등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반등과 진짜 반등, 그러니까 가짜 반등과 진짜 반등 이걸 매번 모르는데 그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하면 그래 사람들이 다 이제 주식시장에 떠난 것 같아라는 생각에서 조금 헷갈리는 시점 같은 게 계속 22년, 23년에 벌어질 것 같은데요. 22년도는 제가 봤을 때는 네.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아예 22년은 예. 그냥 그러니까 왜냐하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V자 형태로서 반등해서 올라오겠습니까? 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었던 거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부분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네. 모든 정부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V자 형태로서 쭉 꺾어 올라올 수 있지만 만약에 내년도서부터 뭐 이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경기가 굉장히 앞으로 계속 둔화되면서 내려오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주가가 V자 형태로서 올라오지 못해요.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은 올 수 있죠. 네. 그리고 반등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만약에 2,500까지 떨어지면 2,700 내지 뭐 2,750 정도 되면 맥스가 되어서 거기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을 또 2,500을 바닥으로 해서 쭉 가다가 거기에서 힘이 또 붙이면 그 다음에 또 내려오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졌다가 그렇게 그 옆으로 가는 기간까지를 다 따지면 내년도에는 잘 해봐야 반등 이외에는 나올 게 별로 없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져보시면 그렇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오르고 그랬으면 그래도 하락하고 뭐 하고 한 다음에 그걸 바닥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숨을 쉬어볼 수 있을 만큼은 된다라고 할 때까지 기간은 최소 1년은 넘게 걸린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면 내후년도 한 뭐 상반기에 좀 넘어서 그러니까 한 2분기 이런 정도 되면 그때에서부터 뭐 좀 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그 이전에는 그렇게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큰 돈이 나오고 벌 수 있고 이러는 것들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21년 말 그리고 22년 앞으로 1년여 정말 주식 투자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정말 쉽지 않은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견해와 그리고 전망을 보면서 정말 현명하게 대처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통해서 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잘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에서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나기 감사합니다. 전에 잠깐 한 말씀. 네네네. 예, 예. 제가 너무 시장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에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때지 여기에서 기회를 볼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포함해서 내년까지는 조금 좀 기획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경제연방 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Round 1, fight.